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필평가 대비 내용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그때 나눠드렸던 이 10장짜리 프린트 있죠? 시험 범위를 요약해 놓은 교과서 시험 범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18쪽부터 189쪽, 학습지는 37번 프린트부터 70번 프린트까지, 그리고 유튜브 강의에서는 33강부터 65강까지 이렇게가 시험 범위죠. 여러분들 문제는 객관식 24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내용으로 따지면 이자겸의 난부터 실학까지가 시험 범위죠.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이 10장으로 압축한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이게 보면 이제 빈칸이 막 나와 있잖아. 우리 지금 이 빈칸 채우기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쪽에 조선 전기 대외 관계부터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프린트 준비하시고 필기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프린트 5쪽 피고요. 이왕이면 교과서도 같이 펴놓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프린트 5쪽 피고요. 필기고 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프린트를 봤는데 빈칸이 그대로다. 난 정답 아직 안 쳐놨다. 선생님 어차피 정답 알려줄 거니까 쌤이 알려주는 거 강의 보고서 따라 적어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이 빈칸 채우기 해봐야죠. 꼭 정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어떤 데 빈칸이 뚫려 있는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답을 채워보지 못한 친구들은 강의를 잠깐 스톱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빈칸에 대한 정답을 고민해보시고 채워보시고 그러고 강의를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쪽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조선 전기 대외 관계라 그러면 이 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이 명나라, 일본, 여진 같은 이웃 나라들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대외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조선이 명나라, 여진, 일본을 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4대 교린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4대 교린.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그리고 교린,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대의 원칙으로 섬기는 큰 나라가 누굴까요? 네, 바로 중국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에게는 4대의 원칙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교린의 원칙으로 대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웃나라인 여진, 일본입니다. 얘들은 교린의 원칙으로 대합니다. 자, 좀 더 보충을 한다면 여러분, 명나라에게 4대를 한다, 명나라를 섬긴다, 이건 우리가 명나라, 중국의 꼬봉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그런 이제 가불의 관계지만 실제로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야. 조선은 어떤 이득이 있어요?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는 순간 이 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가장 발전된 나라인 중국 황제가 보장하는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짱짱한 보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책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또 주변 나라들에게도 권위가 서죠. 그리고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1만큼 바치면 명나라가 똑같이 1만큼의 하바품을 줍니까? 아니에요. 대국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1만큼 조공을 바치면 그거의 몇 배에 달하는, 4배, 5배,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담대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담대품이 다 어떤 거야? 주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인삼 같은 원재료를 바친다면 그 명나라는 우리의 조공품을 받고요. 비단, 도자기, 서적, 약재 같은 고급 물품,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명나라에게 이런 뛰어난 고급 문화를 받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조선의 문화 발전을 도와주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이득이 오고 경제적인 이득도 오고 왕권도 강화되고 체제도 안정되고, 그 명나라는 대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그 서로 윈윈이라 그랬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어쨌건 조선이 아래의 위치에서 위에 명나라를 섬긴다는 거잖아. 근데 여진과 일본에게 하는 교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게 어른이라면 여진과 일본은 조선에게 그냥 친구야. 동등한 입장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친구 사이가 어때요? 늘 사이가 좋기만 하나요? 아니죠. 친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있죠. 마찬가지야. 조선은 여진과 일본을 대할 때도 똑같아. 강경책과
회유책을 섞었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채찍도 휘둘러 힘으로 찍어 누르기도 하고 적당히 사이 좋을 때는 당근도 던져주고 채찍과 당근을 함께 휘둘러요. 자, 봐봐. 여진에 대한 강경책은 뭐예요? 이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있는 4군 육진을 정벌하는 게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었죠. 여진에 대한 회유책은 뭐야? 여진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이 원하면 조선으로 귀화 신청을 해. 그럼 조선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귀화 신청도 받아주고 이런 여진족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책은 뭐가 있죠? 그래, 쓰시마섬을 정벌했잖아. 세종대왕 때 이종무로 하여금. 그 회유책은 얘들이 약탈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 물건이 없으니까,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장사하라고 여기 부산포, 제포, 연포, 3포를 개항시켜주죠. 이런 식으로 강경과 회유책을 섞어했다. 정리하면 조선전기 대외관계의 큰 원칙은 뭐? 4대 교린. 명나라에게는 4대의 원칙, 여진과 일본에게는 교린의 원칙. 근데 이 교린은 강경과 회유책을 섞어 썼다라고 하는 거, 뭐 쓰시마섬 정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6쪽에 조선의 체제,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들. 옆에 우리 반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천거해보자.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중앙통치기구. 정리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들이 합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일까요? 조선 최고의 통치기구이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통치기구. 고려시대로 친다면 중서문화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 그게 바로 뭐였죠? 네, 바로 의정부입니다. 여기서 의정부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결정기구였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의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면, 머리 역할을 하는 기구라면 이 의정부가 결정한 그 정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주는 손과 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정부가 머리라면 그 머리가 결정한 내용을 실행에 옮겨주는 손과 발이 있어야겠죠. 그 손과 발이 바로 뭘까요? 여기 있는 6조입니다. 2호의 병형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나눠져 있는 6개의 부서,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뭐 오늘날 뭐 용어를 한다면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언론기구 뭐가 있습니까? 3사가 있죠, 언론기구. 3사에 뭐가 있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자, 사헌부는 뭘 하는 기구예요? 이건 관리 감찰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약간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기구가 사헌부입니다. 오늘날에 뭐 검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누가 뇌물을 받아먹었다, 누가 백성들을 괴롭혔다, 뭐 이런 관리들의 잘잘못을 감시하는 감시기구가 바로 사헌부입니다. 사헌부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라면,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 감시받아야 되는 게 신하들, 관리들만 감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누구도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도 관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로 왕의 잘못을 간쟁하는 기구가, 간쟁을 담당하는 기구라 그래서 사간원입니다. 얘들은 이제 왕의 잘못을 간쟁하는 기구예요, 여러분들. 주로 신하들의 잘못을 간쟁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왕의 잘못을 간쟁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성종이 만들었던 학문 연구기관이자 왕의 자문기구였던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 홍문관이 있죠. 그리고 수도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 행정기구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바로 한성부예요. 당시 그 조선시대에서 서울을 한성이라 부르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구인 춘추관, 그리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국립대학인 성균관,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비서기구, 통일신라로 친다면은 집사부, 그리고 고려시대로 친다면 중추원, 이런 식으로 왕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왕의 비서기관, 도승지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승정원이에요. 승이 그 왕의 명령을 받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의금부, 국가의 중죄인, 반역이라든가 부모를 죽였다든가 삼강 오륜을 어겼다든가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 의금부. 그래서 승정원이랑 의금부가 왕권을 보충해주는 기구라면 3사는 또 왕권을 견제해주는 기구,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정치기구 의정부가 있고 이 의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겨주는 행정실무기구인 육조가 있고 그리고 왕과 신하들을 견제하는 언론기구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통틀어 삼사언관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그리고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 승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받든다. 승정원, 도승지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범죄, 중재인을 신문하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 의군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지방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조선은 전국을 몇 개로 나눠요? 몇 개의 도로 나눠요? 8도. 우리가 오늘날도 8도 비빔면 이런 말 하잖아, 얘들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8개의 도로 나눠져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도로 나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부목, 군, 현 이래가지고 또 이제 나누죠. 이게 오늘날 치면은 시, 군, 구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 아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조선은 모든 군현에 누굴 파견했다? 수령을 파견했다. 이게 고려와의 차이점이죠. 고려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지. 그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의 숫자가 지방관이 파견된, 수령이 파견된 주군, 주현의 숫자보다 많았잖아. 고려시대는. 그지? 그리고 그렇게 지방관이 파견 안 된 곳을 다스리는 게 향리였죠.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는 힘이 되게 셌잖아. 지방의 실제적인 지배자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모든 군현, 모든 지역에 누가 파견돼? 수령이 파견돼. 더 이상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이 없어. 모든 지방의 수령이 다 파견돼. 수령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모든 걸 다 담당해요. 이게 봐봐. 편도 쌀벌하잖아. 표정도. 힘이 세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되면 수령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잖아. 그래서 수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령 위에 그 수령을 감시하는 그 관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단위인 이 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관리하면서 그 도 안에 있는 수령들을 감시하는 관찰사가 있고요. 또 수령을 자기 고향으로 발령 안 받는다고 했죠. 그걸 이제 상패자라고 한다고 했죠. 일부러 자기 고향에 발령 안 내. 근데 그런 수령이 그 지방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 그럼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그 지방의 토착 양반들에게. 그 지방의 토착 양반들. 얘들이 뭘 만들어요? 향촌 자치기구인 유양소를 만들어서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감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군현을 실제로 다스렸던 향리는 이제 그냥 힘이 약해져서 단순히 수령을 보좌해주는 행정 실무 담당으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향리는 또 유양소 양반들에게 감시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견제 구조가 조선의 지방제도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7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 관리 등용 제도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제도가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제일 처음 다닌 학교가 어디예요? 유치원 말고, 유치원은 학교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뭐가 있죠? 네,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학교. 조선시대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나눠봐야 돼. 서울에서도 서당, 지방에서도 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서당이 초등학교 정도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겠죠. 그죠? 그 중고등학교의 역할을 하는 게 서울에서는 사부학당. 이게 왜 사부냐면 서울을 4개로 나누는 거야. 동서남북. 해서 그 서울의 그 4개의 부, 동서남북 4개의 이제 그 방위마다 하나씩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향자를 써서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봐요? 수능 보잖아. 그지?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그 조선시대판 수능이 바로 소과예요. 이 소과를 붙으면 생원과 진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부학당을 졸업하거나 지방에서 한교를 졸업하고서 소과에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보고 나면 어디로 가요? 대학 가잖아. 그지? 조선시대 대학,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시험이 뭐예요? 고시. 이제 고시, 국가고시가 있죠. 그 조선시대판 고시, 뭐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게 바로 대과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문과라고 하는 이 시험이 대과예요. 이 대과에 합격을 해야 관리가 되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 좀 특이한 게 수능을 보고 대학 안 간 다음에 바로 국가시험, 고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자유로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과거 시험 좀 살펴보면은 과거는 크게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 무관을 선발하는 묵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이렇게 총 시험 종류가 3개예요. 문과, 묵과, 잡과. 고려시대와의 차이점이라면 고려시대에는 있었지만 조선시대 없는 게 뭐야? 승과야, 승과. 승려들에게도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고려라 나라가 불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인 승과가 고려시대에 있었죠. 근데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나라잖아. 불교를 차별하잖아. 억압하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볼 수 있는 승과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니까 고려에는 승과가 있지만 조선에는 없다. 그러니까 고려에는 문과, 승과, 잡과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자,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승과가 없다 그랬지. 대신에 뭐가 있을까? 고려에는 없는데, 이번에 반대로 고려에는 없는데 조선에는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묵과. 문과, 묵과, 잡과야. 고려에는 묵과가 없었잖아. 그래서 무신들이 차별받으니까 무신정변 일으켰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묵과. 이래서 문과에 붙은 사람을 문반, 묵과에 붙은 사람을 무반. 이래가지고 이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서 두 개의 반이라고 해서 양반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어쨌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런 시험이 있다. 조선시대는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3개의 시험으로 나눠져 있었다. 승과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조선의 신분과 군역, 군사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여러분 법적인 신분제는 바로 양천제예요. 양천제. 신분을 몇 개로 나누었다? 2개로 나누었다. 어떻게? 양인과 천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천제라 부릅니다. 자유민인 양인, 비자유민인 천민. 이렇게 딱 2개의 신분으로 나눕니다. 기준이 뭐예요? 자유민인 양인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 양인의 의무가 뭐죠? 세금 내고 군대 가는 거야.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야?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천인은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 세금 안 내요. 천민, 노비들은 세금 안 내. 얘들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야. 좀 냉정히 말해서 근데 물건,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이란 말이야. 얘들은 의무가 없어요. 세금 안 내도 돼. 군대 안 가. 대신에 권리도 없습니다. 군대 권리가 없죠. 뭐? 과거 시험 볼 수 없어. 거기다가 사고 파는 매매 대상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 양인과 천민 딱 2개밖에 없어요. 쌤 양반은요? 나눠지는 거야. 법적인 신분제는 양천제지만 실제로 조선에서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신분제가 실제로는 반상제라는 걸로 운영이 됩니다. 이 자유민인 양인이 3개로 분화돼요. 하나가 방금 말했듯 양반. 이게 누굴 말하는 거야? 그래, 문과에 붙은 문반, 묵과에 붙은 무반. 이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서 양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반과 무반 관리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리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관리의 가족, 자식, 아내, 조카, 삼촌 그 집안 전체를 지칭하는 신분의 계급으로, 신분의 용어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반과 무반을 이르는 관리들을 이르는 관료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들 뿐만 아니라 문반과 무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문을 포함하는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중인. 얘들이 이제 이런 문반, 무반처럼 고급 관리는 아니지만 중하급 관리, 기술관, 향리 같은 중하급 관리이거나 혹은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 엄마가 첩의 자식들을 이제 서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기술관, 향리, 서리 같은 하급 관리나 첩의 자식인 설 이런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상민이에요. 뭐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게 제일 많죠. 숫자가 상인, 상민 그리고 천민, 노비나 백정이나 무당이나 광대 같은 사람들 비자유민인 천민입니다. 백정이 그 고기 잡는 사람들 무당은 아실 거고 광대 오늘 치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들은 조선시대까지 천민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분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양천제, 양반, 중인, 산민, 양인, 천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양반과 중인이 지배층이 되어서 상민과 천민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군역 제도. 군대는 누가 가느냐, 누가 군인의 역할을 담당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에서 누가 군대 갈까요? 네, 양인. 자유민인 양인이라면 다 군대를 가야 돼.
자유민이 양인이라면 개병 모두 다 군대를 간다. 양인이 누가 있어? 양반, 중인, 상민 얘들 다 양인이잖아 얘들아. 자유민이 양인들, 양반, 중인, 상민 다 군대 갔어요. 양반도 군대 갔어요? 다 갔어요. 근데 제외. 누군 제외냐? 현직 관리. 관리들은 나라 일 봐야지. 관리 제외, 학생 제외.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성한 상황들을 빼고 다 군대 갔어요. 우리 아빠가 양반 그 관리라도 자식이 관리가 아니면 자식도 군대 갔어요. 왕족도 군대 가고. 원래 원칙은 그랬어. 자, 군 역제도. 그래서 누가 16세부터 60세 이하의 양인, 자유민인 양인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갔다. 방금 말했듯이 현직 관리랑 학생만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관리의 자식들이나 종친, 외척 같은 왕족들도 특수군에 편입을 시킬지언정 군대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앙군, 지방군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들아. 자, 교과서를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갖고 있으라 그랬죠?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꼭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과서 151쪽. 교과서 말하는 거야, 얘들아. 151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오른쪽 151쪽 아래에 보면은, 풀어봐요 궁금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와?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을 어떻게 중앙에 알렸을까요?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 풀어봐요 궁금증. 조선시대는 외적의 침입을 어떻게 중앙에 알렸을까요? 라고 하는 이 글.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래, 봉수대야, 봉수대. 봉수대가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봉화, 불을 피워가지고 적의 침입을 알리는 거지. 거기 봐봐. 거기 보면은 봉수 운영 체계. 불이 하나일 때, 이게 평상시죠? 평상시는 불이 하나야.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적이 출현하면 어떡해? 불을 2개 피웁니다. 그리고 적이 가까이 오면은 불을 3개 피우고, 적이 침범하면 불을 4개, 그리고 적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은 불을 5개 피우는 거야. 이렇게 봉수는 전국 각지에 촘촘하게 배열돼 있어. 그러니까 적이 딱 접근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서 봉화를 딱 피우면은 막 밀양, 대구 이런 식으로 다다닥 타고 올라가지고 수도까지 이 불을 통해서 다다닥 적의 침입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게 봉화예요. 전국 각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적이 쳐들어오면 인공위성으로 관찰한 다음에 바로 SNS나 문자나 전화로 알릴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통신수단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밤에도 보일 수 있는 이 불을 통해서, 적이 그 불의 개수를 통해서 봉화를 몇 개 피우느냐에 따라서 현재 적이 뭐 접근해 오고 있다, 적이 가까이 왔다, 적이 침입했다, 적이랑 싸우고 있다, 이런 거를 신속하게 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경에 침입한 적의 그런 상황을 중앙까지, 서울까지 신속하게 알리는 게 바로 뭐다? 봉수대다, 봉수. 봉수대. 뭐 봉화라고도 하죠. 오늘날에야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필요 없지만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쪽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8쪽 사림 세력의 등장, 이 부분 보도록 합시다. 1번 사림의 성장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고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고려 말에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던 고려 말기 지배층이 누구였죠? 네, 기억하십니까? 원나라에게 빌붙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던 친원파 권문세족이었죠. 그죠? 이 권문세족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 권문세족 때문에.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이 무너져가는 고려를 바로 세우자 하고 등장했던 새로운 개혁 세력. 걔네가 누구였죠? 네, 지방 향리 출신으로서 과거제와 성균관에서 공부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정치에 진출했죠. 공민왕의 개혁정책 때. 그리고 성리학을 중시했던 이 지방 향리 출신의 신진사대부들, 얘들이 이제 권문세족으로부터 고려를 개혁하자고 등장했잖아. 여기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무너뜨립니다. 2개의 펀치를 알죠? 첫 번째, 그렇지, 위화도 회군.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었죠. 그죠?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권문세족에게 원투펀치를 먹일 수 있던 이유, 신진사대부가 누구랑 함께했다? 신흥무인 세력과 함께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조금 행설수설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고려 말 지배층이 누구였다고? 원나라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던 권문세족이었다고. 이 권문세족으로부터 이 고려를 새롭게 바꿔보자 했던 새로운 개혁 세력이 누구였죠? 신진사대부. 지방향리 출신이고 국민항해 개혁정책 때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향리 출신 세력들, 얘들이 신진사대부였잖아. 이 신진사대부랑 힘을 합친 게 누구였죠? 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었던 신흥무인 세력, 얘네가 힘을 합친 다음에 권문세족을 무너뜨립니다. 두 개의 펀치를 통해서. 바로 첫 번째가 뭐였죠? 위화도 회군, 이걸 통해서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요. 두 번째가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죠. 자, 이렇게 권문세족을 무너뜨린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멈추자. 이만하면 됐다. 이제 권문세족 몰아냈으니까 이 고려란 나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 천천히 온건개혁파, 온건파 사대부, 뭐 정몽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안 된다.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 이왕한 거 끝까지 가야 한다. 이미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완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으로 대표했죠. 결국에 신흥무인 세력은 누구와 손을 잡아? 이 급진파랑 손을 잡죠. 왜냐면 급진파가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게 신흥무인의 대표였던 이성계잖아. 그래서 이 신흥무인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패배했던 온건파 사대부들은 어디로 가요? 향촌,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진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고 온건파는 지방에서 학문을 연구하는데, 이 급진파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훈구로 바뀌고 이 온건파 사대부 후손들이 사림이 되는데, 이걸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 일로 와서 좀 내용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조선을 건국했던 급진파 사대부, 뭐 다른 말로는 혁명파, 관학파라고도 하는데, 얘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훈구로 바뀌었느냐? 바로 조선 초기 반란이 한번 일어나죠. 누구의 반란이었죠? 네, 세조.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당시 왕이었던 단종의 삼촌이 됐던 수양대군, 이 사람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고 이제 결국에는 반란, 개유정난, 반란을 통해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명분 없는 반란이죠. 그죠, 여러분들? 정통성 있는 조카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삼촌이 왕하고 싶다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이런 명분 없는 수양대군의 반란. 이 반란에 협력해서 수양대군을 왕, 세조로 만들어주는데 협력한 반정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뭐가 되는 거야? 훈구가 되는 거야.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니까 당연히 빠방한 특권을 내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반란을 도와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공신들에게 대규모 토지와 노비를 주고, 이렇게 수양대군을 반란을 통해서 세조,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협력한 공신들이 수양대군으로부터, 세조로부터 대규모 토지와 노비를 받아서 뭐가 된 거야? 훈구가 된 거야. 근데 이 훈구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세조 이후의 왕들은 이 훈구를 견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였죠? 바로 성종이었죠. 근데 이 성종은 자기 힘만으로는 훈구가 견제가 안 돼. 그래서 누굴 불러올려? 지방에 있던 그 급진파 사대부에게 패배해서 향촌, 지방에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했던 게 온건파라고 했잖아. 이 온건파가 양성한 제자들, 이 온건파의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사림이라 불러. 이 사림을 등용합니다.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림들은 중소지주 출신으로 향촌에서 활동했고요. 온건파의 후손이었죠. 얘들이 중앙에 진출한 게 언제야? 성종 때. 세조가 쌓아놓은 똥,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지방에 있는 온건파의 제자들, 사림들을 중앙정치에 불려 올립니다. 뭘 위해서요? 누굴 견제하기 위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그를 위해서 주로 어떤 관직에 임명을 하느냐? 일반적 관직으로 싸우면 안 돼. 훈구가 이미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관직의 위치는 좀 낮지만 누구든지 깔 수 있는 언론기구인 3사, 이 언관에 배치하면서 훈구의 비리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이제 훈구랑 사림이 갈등을 벌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 사림이 화를 당했다. 이 사화는 총 4번 발생하죠. 그죠? 첫 번째 사화가, 이거 좀 중요해 얘들아. 사화는 첫 번째 사화가
무오년에 살인이 화를 당했던 무오사화. 이거 뭐예요? 이거 얘들아 기억나? 김종직이 만들었던 그 조의제문. 의제의 죽음을 추모한다 라고 하는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방금 배웠던 이 수양대군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글이다 라고 하는 모함을 받으면서 살인들이 쓸려나갔죠. 그죠? 연산군 때. 자, 두 번째 사화는 무슨 사화야? 갑자년에 있었던 사화. 갑자사화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 연산군의 친엄마였던 패비 윤씨. 그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겠다. 특히 윤씨를 패배하는데 앞장섰던 살인 세력들을 연산군이 다 때려 죽인 거죠. 그죠? 근데 이때는 훈구도 많이 죽었어. 어쨌건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던 연산군은 결국에 쫓겨나죠.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종, 반란을 통해 망해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종을 또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얘들이 이제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엄청난 토지랑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반정 공신이 돼. 그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권력을 다 뺏어가니까 왕을 허섭이로 만드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이 훈구 공신들을 견제해야 돼. 그래서 누굴 또 끌어올리죠? 지방에 있던 살인들을 끌어올립니다. 이 살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 그치? 조광조로 대표되는 살인 세력이었죠. 이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등에 업고서 개혁 정치를 시행합니다. 뭐 어떤 게 있었어요? 현량과를 시행한다. 추천을 통해 관리를 뽑는 현량과, 그리고 향촌사회를 살인들이 장악할 수 있는 향약을 보급한다든가, 국가적 제사기관인 소격서를 폐지한다든가,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죠? 가짜 공신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위훈 삭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구를 견제하다 보니까 이 훈구가 참을 수 없죠. 그래서 훈구가 이 조광조를 모함해서 조광조를 포함한 살인들이 쓸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였죠? 김효사화. 이때 그 모함했던 게 뭐야?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초위왕 잘못 적을 뻔했어요. 주초위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광조와 살인들이 쓸려나갔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야? 을사사화. 이건 뭐예요? 그치. 인종이 죽고서 이제 명종이 왕이 됐을 때 그 명종을 이제 인종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명종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를 놓고서 당시 이제 왕의 그 외척들이 갈라섰잖아. 인종을 왕으로 세우자 윤임으로 대표되는 대윤, 명종을 왕으로 세우자 윤원영으로 대표되는 소윤. 이 둘이 이제 막 갈등을 벌였다가 인종이 빨리 죽고 명종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윤원영을 대표로 한 소윤 세력들이 인종을 지지하던 윤임을 대표로 한 대윤들을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였죠. 이건 이제 그 대윤과 소윤의 갈등, 외척들 간의 싸움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앞에로 좀 중요한 내용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종 때 있었던 김효사화, 누구의 개혁 정치?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였죠, 여러분들. 추천을 통해 관리를 뽑는 현량과를 실시하자고 하고, 뭐 왕도 정치를 실현하자, 성리학적인 이상 정치를 추구하자, 그리고 가짜 공신들, 거짓된 공신, 위훈, 가짜 훈구를 삭제하자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모함당해 죽었죠. 하지만 이렇게 무려 4번이나 깨지고 박살나면서도 결국 최종 승자는 누구였어? 훈구가 아니라 사림이었죠. 그 최종 승자는 사림이었어요. 그럼 사림이 4번이나 깨지고 나서도, 이 4번의 사화를 통해서 깨지고 나서도 끝끝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훈구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던 사림의 권력 기반이 바로 뭐냐? 서원과 향약이라는 거.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성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고요. 또 이 향약, 향촌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 그랬죠. 향촌사회 약속을 이 양반 사림들이 제정함으로써 지방 향촌사회를 꽉 장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방의 튼튼한 본진을 만들어 놓고서 끊임없는 물량 공세로 훈구를 이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이야기하면은 한타에서는 4번 패했지만 본진의 억제기는 멀쩡했던 거야. 쌍둥이 타워도 멀쩡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끊임없이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상대 넥서스를 깨버린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들이 이제 선조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한다. 자, 근데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살인들, 권력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갈라집니다. 바로 뭐였죠? 붕당 정치. 벗붕 무리당, 친구들끼리 무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건 특이한 게 정치적 성격도 있지만 학문적 성격도 있다 그랬죠. 그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당을 만드는 거야. 당이 왜 나뉘겠니? 뭐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생각은 정치적 생각도 있지만 학문적 생각도 있다 그랬죠. 왜? 얘들은 출신이 뭐야? 그래, 원래 지방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야. 얘들은 공부하던 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 출신 학교가 달라. 학교가 다르니까 누가 달라? 선생님이 달라. 선생님이 다르다는 거는 보고 배운 게 다르다. 보고 배운 게 다르면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도 다르다.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다르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과 비슷한 학문적,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정치하는 게 바로 붕당 정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붕당 정치 처음에 갈라진 이유가 뭐야? 정치적 이유와 학문적 이유가 다 있다 그랬어요. 붕당은 정치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이 다 있다 그랬죠. 일단 정치적 이유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조전랑. 이게 완전 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조전랑이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 다양한 붕당들이 의견을 낼 때 어떤 당의 의견이 국가 정책으로 돼요? 가장 많은 양반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의견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돼. 양반 다수결의 지지를 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공론이라 그래. 그 공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언론기구인 3사야. 그 3사를 임명하는 게 이조전랑이잖아, 얘들아. 3사 언관직을 임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조전랑만 차지하면은 어딜 차지할 수 있는 거야? 3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조전랑은 누가 임명해요? 이건 셀프 추천이야.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죠. 이러니까 이조전랑만 차지하면은 3사를 차지할 수 있고 그 3사를 차지하는 순간 양반 다수의 지지, 공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뭐랑 뭐로 달라져요? 동인과 서인으로. 여기 좀 안 보일까봐 여기다 아래쪽 적을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야. 이조전랑. 학문적인 이유. 누가 달라? 선생님이 달라요. 서인은 누구예요? 율곡이 그리고 성혼의 제자들이고, 동인은 누구의 제자냐? 조식과 이황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또 동인 먼저 나눠져요.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 이황의 제자들이 남인, 이렇게 또 나눠져요. 북인은 조식의 제자들, 남인은 이황의 제자들. 자,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자, 붕당,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나누었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 정치적 생각, 학문적 생각. 자, 이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이유는 무슨 자리를 놓고서 정치적으로? 이조전랑, 3사를 임명하고 본인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이조 자리를 놓고서 갈라졌다. 이게 정치적 이유고요. 학문적 이유, 동인은 누구의 제자?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고 주로 신진사림이었고, 서인은 누구의 제자야? 성은과 이의 제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학문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림들이 또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어떻게 확산해 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림 세력의 기반, 사림이 4번의 사화에서 그렇게 깨지고 나서도 끝끝내 후군구를 이길 수 있던 사림 세력의 기반, 뭐랑 뭐였죠 여러분들? 서원과 향약이었죠 여러분들. 서원과 향약. 이거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성리학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각종 예법을 담은 게 국조 올해의 양반들의 그런 예법을 정리한 주자가래. 근데 성리학은 왕과 양반만 지켜야 돼? 살인들이 꿈꾸는 게 그거야? 아니잖아. 살인들은 일반 백성들로 성리학적인 윤리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예법서가 뭐예요? 삼강행실도. 이거 되게 재밌어 얘들아. 막 그림도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삼강행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생활 규범이 널리 퍼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가족제도 우리 배워서 알잖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잘 퍼지지 않았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성리학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가족 질서가 퍼지게 된 건 언제예요? 조선 후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배워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쪽 프린트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임진왜란, 임진년에 왜 일본이 난을 일으켰다. 다른 말로는 7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터졌죠? 1592년.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159 있으면 어떡해? 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1592년에 터져서 1599년까지
7년 동안 일본, 조선, 명나라 이 세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동북아시아 국제전쟁이었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일단 조선은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국방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군역제도도 완전히 문란해지고 군대 안 가고 사람들이 막 그랬죠. 그죠? 거기다 양반들은 훈구와 사림의 갈등, 사림이 권력 잡고 나서는 분당 정치, 이렇게 양반 사회가 분열돼 있었죠. 그에 반해 일본은 1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분열기인 전국 시대를 끝냈습니다.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는 100년 동안 싸움만 한, 완전 사람 죽이는데 싸움하는 데에 단련된 전문 군인들, 100년간의 내전으로 전국시대 전쟁으로 단련된 정규군만 수십만 명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국력이 완전 최고로 약해지고 있는데 일본은 힘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기 직전인 거야. 이 폭발할 것 같은 힘을 어딘가에 분출해야 돼. 그게 어디예요? 조선과 대륙이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먹고 명나라, 중국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나게 되는데 일본이 우세했던 이유, 일단 숫자가 훨씬 많아. 군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조선은 군인이 거의 없는데 일본은 100년간의 전쟁으로 이 전쟁에 단련된 베테랑 직업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은 뭐로 무장했어요? 서양에서 들여온 신무기, 포르투갈로부터 들여온 신무기인 조총, 하늘을 나는 새도 떨군다는 조총으로 무장했죠. 이렇게 조총으로 무장한 수십만 명의 오랜 전쟁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들이 조선으로 쳐들어오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초반에는 쭉쭉쭉 밀려나가요. 근데 전쟁의 반격, 조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디서요? 바다에서요. 누구의 활약? 수군의 활약. 바다에서 수군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수군을 이끌죠? 우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수군을 통해서 일본 애들을 바다에서 그냥 박살내잖아. 이게 왜 의미가 있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말했죠, 여러분들. 일본의 전략이 뭐니? 여기 봐봐. 지도. 자, 일본의 전략은 뭐예요? 육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도를 함락해서 왕을 잡고 이 육군에게 필요한 보급품은 수군이 바다를 통해 운반한다라고 하는 수륙 양면책이었는데 일단 바다에서의 보급을 이순신이 다 끊어버린 거지. 그리고 육지에서는 왕을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왜? 왕이 도망갔거든. 그래서 왕도 못 잡은 데다가 보급품까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날 때요? 또 육지에서는 의병들. 외놈들로부터 내 부모 형제와 내 고향을 지키자라고 하는 토착 세력인 의병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에게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익숙한 지형을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펼치죠. 거기다가 또 누가 도와줘? 그래, 애초에 말했잖아. 일본은 목적이 어디야? 지금 임진을 하는 얘들아,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야. 조선은 당연히 먹는 거고 어디까지 간다? 명나라까지 가자라는 게 일본 목적이었어. 당연히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명나라가 어차피 싸울 전쟁이라면 우리한테 오기 전에 조선에서 끝내겠다 해서 명이 또 우리를 도와주러 원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밀리기만 하던 조선의 정부군도 정신 차려서 반격을 하죠. 뭐 중간에 정유재란 휴전협성이 실패하고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효과적인 조선의 반격과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했던 노량해 전에서 또 우리가 일본을 이김으로써 전쟁은 끝나죠. 자, 이 전쟁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옵니까? 일단 전쟁의 무대가 된 조선은 사람도 많이 죽고 농지도 황폐화되고 각종 문화재가 사라져요. 중국, 우리 조선을 7년 동안 도와주느라 명나라의 힘이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성장해? 봐봐 얘들아. 전쟁 봐봐 여기. 조선 전쟁의 후유증으로 초토화. 일본도 이제 섬나라고. 명나라도 힘이 약해지죠. 그죠? 명나라와 조선 다 힘이 약해졌어. 누가 떠오를까? 여기 북방지방에 있는 여진족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왜? 여진족이 견제할 애들이 없잖아. 그래서 여진족이 크게 힘을 세워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 예전에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를 계승한다 그러는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요. 누가 권력을 잡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야.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벌받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도 얘한테 죽어. 권력이 바뀐 거야. 꽃이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란 이후에 일본과 교류. 우리 일본과 다시 교류를 합니다. 왜? 포로도 돌려받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국교 재개했고,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파견해주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통신사를 보냅니다. 일본의 요청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보내준 거야. 문화를 전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호란과 북벌운동. 자,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딱 그 전쟁의 중심을 잡아주고 막 그 전쟁을 이끌면서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선조가 한 거 뭐밖에 없어. 도망친 거야, 얘들아. 선조는 도망만 쳤어. 실제로 전쟁터에서 의병과 관군을 이끌면서 일본과 싸운 건 누구예요? 17살의 나이로 분조를 이끌었던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야. 광해군. 아버지인 선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싸운 건 광해군이야.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광해군은 본인이 전쟁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전쟁이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상황은 되게 좋지 않아. 우리가 사대했던 우리를 도와주었던 명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누가 떠올라요? 후금. 여진족이 만든 후금은 떠오르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는 전쟁 날 것이다. 우리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명나라가 도와달라 그랬을 때 겉으론 도와준다 그러고 그 명나라의 원군으로 간 사령관 강홍립한테는 후금에게 항복해. 나 이거 후금한테 미리 말해놓게. 이러고 후금한테는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네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려고 군대 보냈는데 우린 너희랑 싸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했었죠. 강홍립한테 막 항복하라고 그러고 후금한테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누군 용납할 수 없죠? 조선의 사대부들은 용납할 수 없죠? 어디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이 오랑캐랑 붙어먹느냐? 너 같은 왕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조반정이 터집니다. 인조반정. 그치, 글씨 안 보이면 여러분 정답지 올려드리니까 확인해보세요.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한 반발로 서인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남인이 함께합니다. 이 남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추대해요. 이렇게 성립된 인조 정권은 당연히 무슨 정책?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에 대한 의리 지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누가 열받아요? 후금이 열받죠?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정묘호란이었죠. 정묘호란. 정묘년에 호,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뭐 이괄의 난을 빌미로 이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내걸었던 명분이 뭔지 알아? 억울하게 쫓겨난 광해군에 복수를 해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광해군은 우리랑 잘 지냈는데 니는 왜 우리랑 안 지내? 이러고 광해군에 복수를 하겠다. 이러고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화해를 하죠. 이때 이제 후금이랑 무슨 관계를 맺어? 형제 관계. 형이 누구야? 후금. 제가 동생이에요. 자, 근데 이제 후금이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요? 여러분들 여기 좀 잘못 썼어요. 청나라로 바꿔. 그리고 조선에게 뭘 요구하죠? 군신관계. 형제관계로는 만족 못한다. 이제 군신관계. 우리가 군주, 우리가 임금이고 우리를 섬기는 신하가 되어라. 이제 황제와 신하관계를 맺자. 형 동생이 아니라 황제와 신하관계, 형제관계가 아닌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이 이걸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청나라 황제, 이게 쳐들어온 게 달라. 정묘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거고 이제 누가 쳐들어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청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후금이 쳐들어와서 형제관계를 맺은 정묘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온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 그래서 결국에 청대종의 침략으로 조선이 또 항복하게 되면서 청나라랑 광화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굴욕?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대가리 빵빵빵 찧었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 이런 오랑캐에게다만 당한 수모를 갚아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청나라에게 복수하자 해서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북벌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제 형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되었던 효종과 이 잘못된 외교정책, 친명배금 외교정책으로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서인들, 얘네들이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북벌론을 주장하게 되죠. 하지만 말뿐이죠. 어떻게 실행에 옮겨. 그때 말했죠, 여러분들. 오히려 북벌하겠다고 키운 군대,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울 테니까 도와줘 이래가지고 오히려 청나라랑 싸우겠다고 만든 군대를 청나라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청나라를 도와주는데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북벌이 아니라 오히려 북학,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게 나오죠, 나중에. 자, 아까 제가 말했던 나선정벌. 청과 누가? 러시아. 이게 나가 러시아예요. 아라사, 러시아. 그래서 청과 러시아가 충돌할 때 청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청을 정벌하기 위해 만드는 북벌의 그 준비에 만들었던 군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는 원군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통치체제의 정비 볼게요. 조선 후기 체제의 정비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비변사가 권력이 엄청 세집니다. 원래 비변사는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는데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재정, 국방, 외교, 나라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나라 일을 처리하던 의정부랑 육조가 아무런 권한이 사라지게 되고 또 누구의 힘도 약해져요? 왕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외란을 겪으면서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도 군사제도를 개혁합니다. 우리에게도 직업군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란 동안 만들어진 게 뭐였죠? 훈련도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직업군인 부대를 몇 개로 만들어?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5개로 만들죠. 5군형 체제, 지방군은 소고군. 그리고 조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세금을 고정하겠다라는 게 뭐야? 이제부터 영원히 조세는 1결당 4두로 고정하겠다. 영정법. 그리고 이제 특산물을 집집 단위로 특산물을 걷는 게 아니라 토지 단위로 쌀을 걷도록 하겠다. 이제 특산물 대신에 쌀을 집집 단위가 아니라 토지 단위로 걷어서 빈부격차를 반영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였죠? 대동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겠다. 이게 바로 뭐였죠? 균역법. 이 세 개 꼭 기억해두세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그럼 이제 붕당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론을 중시하는 붕당 정치, 붕당 정치의 전개, 인조반정 이후 누가 그죠? 광해군의 그 북인 정권을 몰아냈던 게 바로 누구야? 인조반정 누가 했죠? 서인이 중심이 되어서 남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광해군의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인조 정권을 세웠죠. 그죠? 그때 이후부터는 서인이 중심이 되고 남인이 함께하는 견제와 균형의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서로를 존중하고 비판하고 공론을 중시했다. 즉 이때는 얘들아 무슨 원칙?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 당과의 정치적, 학문적 생각 차이를 인정해 준 거야.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 당을 인정해 주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붕당 정치가 서서히 맛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일단 그 시작이 바로 예송이야. 예송 논쟁이 뭐예요? 그쵸, 여러분? 예송 논쟁은 효종의 엄마였던 자의대비, 이 조대비가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인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며느리인 효종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바로 예송 논쟁이었죠. 그죠? 예법과 관련된 논쟁.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겉으로 보면은 상복 입는 거에 대한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지만 그 속은 뭐야? 그래, 효종을 뭐로 바라볼 것이냐. 자, 얘들아, 이 예송 논쟁 조금 정리해보면 1차 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예요? 효종이 죽었을 때죠. 이때 서인은 뭐라 그래?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의 예법으로 대해야 된다. 상복 몇 년 입자? 1년 입자. 남인은 뭐라 그래? 아, 그래도 효종이 왕인데 장남으로 대접해줘야지. 3년! 이때 누가 이겨요? 서인이 이겨. 하지만 서인이 남이 막 죽이고 이랬어요? 아니잖아. 그냥 서인이가 이긴 것 뿐이야. 그다음 2차 예송.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때 또 서인은 또 뭐라 그래? 그래, 효종은 둘째 아들이야. 효종 아내도 둘째 며느리야. 상복 9개월 입어야 돼. 남인은 뭐라 그래요? 야, 장남이라고, 왕이라고, 첫째 며느리라고 1년. 이때 남인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어쨌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봐봐. 중요한 거는 예송 때까지는 뭐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래, 아직까지는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던 때예요. 상대방 당을 무시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 다르면 다른 거 인정한다고. 근데 언제부터 이 공존의 원칙이 깨져요? 삼국 때부터. 이때는 이 공존의 원칙이 깨지고 승리한 당이 모든 걸 가져가는 일당 전제가 추구가 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숙종 때 있었던 환국이었죠, 그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결국 봐봐, 이렇게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상대방을 그저 죽고 죽이는 승리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는 상대방 당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이런 극단적인 균형이 무너진 공존이 무너진 일당 전제로 나라가 흘러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나서? 왕들이 나서 이제 너희들이 균형을 못 맞추니까 내가 균형을 맞춰주겠다. 바로 뭐가 등장해요? 탕평책. 탕탕 평평. 균형을 맞춰주겠다. 대표적인 게 영조 그리고 정조야. 자, 영조의 탕평책. 영조는 이제 나는 붕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왕 앞에 붕당은 없다. 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과 정치하겠다. 이래가지고 탕평책을 실시하고요. 탕평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하죠. 법전도 회로 만들고요. 가혹한 형벌도 금지하고요. 앞에 배웠던 균역법. 균역의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것도 영조가 한 거야.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예요? 정조였죠. 그죠? 이 정조도 탕평책을 그대로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야. 할아버지랑 다르다고 했죠.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속에서 왕이 직접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탕평책을 시행하죠. 자, 그래가지고 본인을 따르는 개혁 세력을 양성하고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뭘 설치해요? 규장각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개혁적인 신진 세력을 양성하죠. 그리고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노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기구인 장용영을 설치하고요. 또 본인의 개혁적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수원화순도 건설하고요. 시전 상인들의 금남정권을 폐지해서 상업에 자유를 주었던 신해통공도 실시하고요.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었죠. 그죠? 하지만 이런 탕평책은 의라고 하면 왕권 강화랑 민생 안정이지만 한계는 붕당 정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야. 공존의 원칙이 깨지고 일당 전제를 해결한 게 아니야. 그냥 강력한 왕의 힘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거야.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변질, 공존의 원칙이 무너진 일당 전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대립을 억누른 거에 불과해요.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냐? 세도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붕당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사회 경제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양란 이후에 농업이 발전합니다. 농업에서 큰 발전이 일어나죠. 무슨 법? 이양법. 다른 말로는 모내기법이라고도 하죠. 이 이양법, 모내기법으로 더 적은 노동력으로 엄청난 생산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란 이후 생산력 증대. 이양법은 더 적은 노동력, 기존의 5분의 1의 노동력으로 훨씬 더 많은 생산량,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도 줄고, 방금 말했죠. 노동력 줄는 거. 그리고 이게 모내기법이라는 게 뭐야? 모판에서 벼를 재배해서 옮겨 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의 땅에서 벼와 보리 두 가지 작물을 함께 재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 그게 뭐야? 농민계층이 분화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수의 농민들이야 광작을 통해 분농이 되지만 대다수는 땅을 잃어버린다. 왜? 5명이 할 일을 1명이 사니까 4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수공업과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다. 이제 국가의 통제가 약해지고 민간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민영수공업, 관영수공업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관영수공업이 아니라 민영, 자유를 준다 그랬죠. 누구나 자유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도 대동법으로 인해서 국가에 필요한 특산물을 사주는 공인,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장사하는 사상, 그리고 시장인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화폐, 전국적으로 뭐가 유통돼요?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되게 되죠. 그 대외무역, 의주에서는 청나라랑 교역하는 만상, 그리고 동래에서는 일본과 교역하는 내상, 그리고 이 가운데 지방에서는 개성에서 송상이라는 사람들이 이 청나라와 교역하는 의주의 만상과 일본과 교류하는 동래의 내상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지도 기억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의주 지방에 있는 만상, 청나라랑 교류하고, 여기가 동래 지방에서 일본과 교류하는 내상, 그리고 가운데서 송상이 이들을 중개무역을 한다라는 거 봤죠. 자, 그리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합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 근데 중요해, 얘들아.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해요. 일당 전제잖아. 이긴 놈들만 권력을 잡잖아. 이제 소수의 양반들을 제외하고는 다 권력 잃고 지방으로 쫓겨나. 근데 지방에 내려오니까 누가 있죠? 이양법으로 돈 많이 번 분홍들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돈 많이 번 분홍들은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막 족보를 매입하고 이러잖아. 이제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구향과 지방에서 돈 많이 번 분홍, 신양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죠? 그 노비들도 막 도망가고 전쟁에 공을 세우고 막 그런 신분을 사기도 하고요.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교과서에서 얘들아, 이거 꼭 봐둬야 돼. 내가 지금 보라는 거, 아까 쌤이 그 100 몇 쪽이었어요. 151쪽에 봉화 보라 그랬잖아. 이번에도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오거든요. 교과서 184쪽. 184쪽에 해결해요 탐구활동 있죠? 해결해요 탐구활동에서 여러분들 자료 1번 표 있죠? 신분별 인부 구성비.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 늘어? 양반들은 늘죠. 그죠? 상민과 천민들이 막 족보 사고 막 군공을 세우면서 양반은 느는데 누군 줄어? 상민과 노비는 줄죠.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이젠 개나 소나 양반이야. 개나 소나 양반. 양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해결해요 탐구활동과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양반들이 어떻게 했죠? 살아남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그 가족제도, 양반 중심의 그런 신분 질서, 성리학적인 가족제도, 막 그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제도를 강화하면서 본인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죠? 흔들리는 양반들의 권위를 붙잡기 위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라떼를 마신다 그랬죠. 그죠? 남자 중심의 질서. 자, 그리고 실학의 발달. 여기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실학이 왜 등장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프린트 70번 프린트 그리고 64강 5강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 프린트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양이 워낙 많아서 그냥 65강, 66강 그 70번 프린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 얘들아. 크게 실학은 두 가지 학파로 구분되죠. 누구랑 누구? 농업중심개혁론, 중농학파, 상공업중심개혁론, 중상학파로 구분되죠. 그 중에서 중농학파, 농업중심개혁론자들은 뭐 토지 제도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자? 토지를 나누어 주자. 이 나라는 농업중심의 국가고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농민이다.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어야 한다? 토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게 농업중심개혁론, 중농학파였죠.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토지분배, 유영원, 이익, 정약용. 그리고 이에 반대로 누구도 있죠? 상공업 중심. 이제 이 나라는 농업이 아니라 상공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기술을 개발해서 상업을 발전시켜서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늘려야 한다.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북학파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청나라의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이 나라의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랬던 이 중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바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농업중심개혁론, 상공업중심개혁론 대표적인 주장이 어떤 주장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정도의 큰 틀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죄송해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총 10조에 관한 시험 범위 내용 정리했고요. 교과서와 또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올려드리는 그 최종 힌트본 올려드렸죠, 이미. 그거를 함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